네, 학문과 사고를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문과 사고 서예 파트의 경제 부분을 강의하게 된 경작대 김지송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학습할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학의 의미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의 내용이기 때문에 1차 시 수업에서는 1번에 대한 내용만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2차 시 수업에서 시장경제, 그리고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사례로 개인 규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왜 경제학을 배워야 되고 경제학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대학에는 정말 여러 전공이 존재하죠. 여러분들도 많은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원대에 입학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더라. 내가 왜 대학 때 그 전공을 택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른 일, 전혀 사회跟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어져 어린 나이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전공하고 취업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과연 이 사회에서 몇 명이나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내가 대학 때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평생 여러분들 곁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연결이 되어주는 학문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경제학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다면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한다던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던가 하는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물론 내가 버는 월급으로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지만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해한다면 물론 경제학은 어려운 학문이지만 경제 활동에 매우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차는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누어서 먼저 경제학의 의미, 그리고 수요 공급, 시장 균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2차 시 수업에서 시장 경제, 시장 실패, 그리고 개인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을 우리는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요. 경제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먹튀하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먹튀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의식주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경제학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희소한 자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희소한 자원은 대화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희소란 단어는 경제학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매우 드물고 적다라는 뜻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데 바로 그 포기해야 하는 것의 실제 비용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런 기회를 갖는 가치, 또한 기회비용의 의미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까 앞서서 제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분도 아마 오늘 또는 어제 대부분의 여러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실까, 티를 마실까 하는 것도 선택이고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것도 아주 행복한 선택이죠. 이렇게 아주 단순한 선택에서부터 복잡한 선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그것이 바로 기회의 비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래 이 표를 좀 보면은요. 행위가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가 금액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지출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그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포함되는 게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따라서 밀린 일처리의 가치가 뭐 한 35,000원이다. TV를 시청하는 것이 나한테 5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비용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일상생활에 한번 이 기회비용을 적용시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계획으로 우리가 한번 짜보는 거죠. 주말 계획을 짜는데,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나열해보고, 이렇게 뭐 밀린 일처리, TV 시청, 소설 읽기, 운동, 친구의 만남 등등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는 한번 쭉 나열해 놓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한번 매겨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가치는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걸 비용으로 한번 따져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까. 친구와의 만남이 8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TV 시청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 이런 선택을 하는 연습을 기회비용을 중심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의 의미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경제학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 20살 철수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계좌에 3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하던 철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순간 공허함을 느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최신형 블루투스 헤드셋을 구입할까? 아니면 새로 나온 청바지를 할까? 아니면 다음 달까지 돈을 더 모아서 노트북을 구입할까? 30만 원의 돈으로 무언가를 사려고 하니 선택이 제한되어 있어 아쉽다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습니다. 30만 원이 생겼고 살 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3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고 30만 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자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 비용과 편익 사이를 저울질한다고 말합니다. 즉 잃어버릴 것과 얻는 것을 철저히 비교해서 새로 얻는 것이 잃어버릴 것보다 최소한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탐의 의미입니다. 즉 합리적인 철수는 30만 원을 가지고 비용과 편익 사이에서 거울질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 즉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되고 따져봐야 된다고 하고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즐거움 또는 행복 이런 것들을 모두 효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딸기 케이크와 마카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딸기 케이크와 마카롱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편익과 비용을 따져보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고민일 수 있겠죠. 무엇을 먹어야 더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까 하는 점을
이제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효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제품을 구입할 때, 물건을 구입할 때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즐거움, 행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따져본다면 평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효용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효용의 극대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효용의 극대화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효용을 극대화하기 노력한다. 즉, 어떤 것을 샀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니까. 이러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즉 경제적인 인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는 바로 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실제 상황으로 시장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인간은 얼마나 합리적인 동물인가를 설명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 사이를 저울질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사회라고 했고 이 사회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요, 이 사과를 예로 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꽤 맛있고 바로 금방 수확한 사과를 판매자가 가판대에서 판매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많은 소비자들이 달려와서 사과를 사가겠죠. 왜냐하면 맛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수확한 것, 제철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달려들어서 사과를 사가거나 한다면 사과 양은 점점 줄어들 테고 마침내는 다 팔려버릴 것입니다. 사과가 다 팔리고 난 뒤 정말로 사과가 필요한 사람들이 달려와서 사과를 사려고 해도 사과를 못 삽니다. 솔드아웃이니까요. 원래 금액의 100배 판매를 지불하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즉 늦게 온 사람들은 사과를 살 수가 없고 이 주인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팔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게 스토리의 끝인가요? 시장에서의 스토리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회비용, 지불할 비용, 거래되는 수량, 가격의 영향을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과가 필요합니다. 당장 사과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어요, 집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A에게 갈 것입니다. 또는 B 씨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묻겠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하죠. 당신이 이 사과를 500원에 산 걸로 아는데 나에게 1000원에 팔아주십시오. 내가 1000원을 지불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A라는 자는 그 제안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사과를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000원이라면 나는 이 사람에게 사과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이용과 편익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500원을 주고 사과를 하지만 이 사람에게 다시 1000원을 주고 대판한다면 나는 500원의 이익이 생기고 그로 인해 내가 잃어버릴 것들,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와 이 여성과의 거래에서 끝나지 않고 자, B가 개입을 합니다. B가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 B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더니 다시 이 여성에게 제안을 하죠. 네? A는 너에게 1000원에 판다고 하겠지만 나는 너한테 800원을 팔 수가 있어. 즉 200원을 싸게 너한테 사과를 넘겨줄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니?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당연히 B에게 사과를 사겠다. 동일한 사과인데 200원을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시장을 설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 기회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지불할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래되는 수량, 그리고 그 가격이 변동되는 영향까지도 이 사과 시장에서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리미티드 에디션이 판매되는 날, 여러분들 혹시 리미티드 에디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 구매를 하려고 줄을 서본 적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나이키의 열혈 팬들은 밤을 새워서도 줄을 서죠. 그리고 나서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손에 넣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일이 있어서 나이키에 줄을 서서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미리 구입한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서라서도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또한 이미 리미티드 에디션의 나이키 상품 구입한 사람들은요, 내가 팔고자 하는 비용과 그쵸? 손익을 따져서, 즉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경제적 용어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이제 존재하고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사과 케이스에서도 보았듯이 경쟁이 생겨나면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사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데요. 수요 곡선 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핑하고, 이 수요 곡선에서는 가격의 바뀜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수요 아까 얘기했던 수요 곡선이라는 것인데요. X축은 수량을 나타내고 Q라고 적습니다. Y축은 가격을 나타내고 이제 P라고 적습니다. P는 이제 price의 뜻을 의미하고 있고, Q는 quantity, 즉 수량의 뜻을 의미하고 있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 곡선은 D라고 표현을 합니다. D는 이제 디맨드 약자인데, 수요가 영어로 디맨드. 수요 곡선은 생산물에 대한 가격, 수요량의 관계를 촘촘히 이 점으로 찍어서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의 핵심은 바로 욕심입니다. 가격이 높으면 사려는 욕심이 약해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사려는 욕심이 강해집니다. 즉 가격이 높으면 사려가는 욕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낮으면 사려는 욕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수요 또는 수요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수요와 공급,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의 용어인데, 자, 공급의 법칙, 다시 사과 얘기로 돌아가보죠. 어느 날 사과 농부가 뉴스에서 사과값이 금값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농부는, 판매자는 사과 하나를 500원에 팔던 것이 사과가 값이 2배가 돼서 1,000원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과 농장을 하고 있는 농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을 해서 사과나무를 더 심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농장에 빠르게 사과나무를 몇 그루를 더 심게 됩니다. 빨리빨리 사과를 수확을 하고 사과의 수량을 2배로 늘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2배의 소득을 올리겠구나 라는 부푼 꿈을 안고 트럭에 싣고 사과를 시장으로 나가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뉴스에서 다시 사과의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즉 500원에 팔던 게 1,000원이 됐는데, 1,000원에 팔리던 사과가 다시 500원이 됐다는 뉴스를 접해 듣는 것이죠. 이 농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과를 시장에 가져다 팔게 되고, 놀랍게도 솔드아웃을 시킵니다. 완판이 되죠. 그동안 소비자는 이 금값인 사과를 사는 것을 꺼려 하다가 반값이 되니까 욕심이 강해져서 너도 사과를 사러 나온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팔기는 예전에 비해 2배나 팔았죠. 그렇죠? 2배를 생산했으니까. 하지만 손 안에 들어오는 돈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500원에 팔았으니까요. 생산이 많아져서 수입이 늘었지만 단가는 500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거 수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데 똑같은 수익을 냈으니 자, 이제는 내가 사과나무를 좀 뽑아버리고 잘 팔리는, 높은 가격에 잘 팔리는 작물을 좀 심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거래 가격은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해서 농부는 공급량을 늘리고 더 많이 수확을,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생산에 드는 노력을 고려해서 공급량을 줄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급인데요. 상품의 거래 가격은 공급하기로 한 공급량에 영향을 줍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돈을 더 벌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반면에 앞서 얘기했듯이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에 드는 노력을 생각해서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재화나 일정한 시간 내에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생산자의 대답은 바로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을 알려줄 때 상품을 얼마나 팔고 싶은가 하는 욕구 또는 생산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생산자라면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생산에 드는 이 비용과 노력도 고려한다는 것이죠. 즉 생산 비용과 수익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계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한계 비용은 생산량이 늘릴 때 늘어나는 생산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사과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아무리 기쁘고 사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나오는 돈 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투입해야 되는 노동력의 노력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땅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땅이 없으면 비료도 더 뿌려야 되고요. 농약 비용도 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 그리고 생산 결과 나는 얼마의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이 편익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조금씩 늘어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공급은 한계 비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역시나 공급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X축의 수량과 Y축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반대로 공급 곡선은 L자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S라고 표현하고요. S는 supply라는 영어, 즉 공급의 영문의 약자입니다.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반대로 위치해 있다는 거죠. 역시나 이것도 욕심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낮으면 많이 팔려고 하는 욕심이 약해지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면요. 많이 팔려는 욕심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그때 고려할 부분이 바로 한계 비용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곡선도 촘촘히 점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욕심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곡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시장 균형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도 공급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동시에 고려하면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일치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일치점이죠. 라는 점. 이 지점을 우리는 바로 시장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따져 모아 팔려는 쪽과 살려는 쪽의 욕심이 일치하는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시장 가격과 수량이 측정이 되게 되죠. 자, 정리하자면 합리적으로 따져보 어디에서 정의로운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의 욕심이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거래입니다. 거래가 성사되면은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제 그래프상에서 시장 균형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공급 그리고 수요, 시장 균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타 시일 수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